아, 요렇게. 네. 예. 자, 방송 연속되고 있습니다. 야, 뭐 이게 막 선거 느낌 나요 이제. 막 저기 국방팀 한번 쭉 들어가니까 문화예술팀이 들어오고 이 무슨 방송 공장도 아니고. 자, 출연자분들은 마이크를 앞으로 좀 본인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예. 네. 자, 이번 방송도 재밌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일단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한 주 쉬시니까 좋던가요? 예. 네, 마침 또 그날 어. 이 설날이기도 하지만은 제 아버지 제사가 우리 방송 시간에 겹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쉰다고 하시죠? 그 집에 있기 싫어갖고 뭐 방송 하시려고 그러고 방송 핑계 대고 좀 빠지라 했더니 내가 그 속마음을 내가 알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예. 남자들은요 예, 가사를 똑같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돕는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예. 구체적으로 설거지 내가 해줄게 하면 안 됩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재들은 모르는 감성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지과 소사이어티 잊지 않으셨죠? 한 주 방송 안 했다고 그게 뭐예요 하실 분들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주세요. 뭐 일주일에 한 명씩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 평일 일과 시간대 02-3272-2353 02-3272-2353에 전화하셔가지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그 중후한 신사분 이상구 운영위원장 때문에 전화한다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두 분 나오셨는데 일단은 우리 이범헌 예. 예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아우라가 예술적이신 분. 그냥 아트가 느껴지시는 분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회장님의 그림이 우리 방송실에 벽에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저기 가격이 언제 오리나 지금 기다리고. 입구에서 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그림이요 볼 때마다 흐뭇해. 예. 내가 재테크하고 있어 지금. 아, 저걸로. 자, 일단 이범헌 회장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정훈 교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최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범헌 회장님은 몇 번 나오셨기 때문에 예. 두 분 다 소개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우리 회장님은 뭐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은 이미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 180만이 넘는 회원을 가진 한국 예총의 그 전체 회장님이신데 그냥 회장님이 아니고 우리나라 예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회장이 되신 그런 케이스시고 뭐 학생 때부터 이 홍대 그 미래 학생회장을 하시다가 잘리고 또 한예종에 가서 또 초대 그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학생회장도 하시고 아주 혁혁한 이 활동을 젊어서부터 하셨는데 그 저희하고 인연이 된 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큐레이터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께서 산에 갔다가 오시는데 이 그림을 이제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이제 뭘 질문을 하는데 이 대답을 곧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통령 대답을 받으니까 쉽지 않은데 하고 이제 저는 그때는 얼굴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분하고 좀 친해놔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한국 그 미협 이사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한국 예총 회장이 되셨는데 이 회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예총하고 민예총이 서로 이제 견제하고 막 대립하는 관계인데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이제 문화예술계가 전부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됐고 또 회장님이 되시자마자 예술품 세금 물납제 이런 거 아마 모르신 분도 많을 건데 그 예술계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를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물론 아직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술인들의 어떤 소득이 또 자기 노동의 대가가 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계기도 만드시고 또 지금 디지털 게릴라 해가지고 왜 음악하는 사람만 저작권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 그림하고 조각하는 사람도 저작권을 좀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작업도 하고 계시고 하여튼 이 예. 보통 예술인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저 정책과 공약들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예술계에 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같으신 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보수 카톨릭에서 예. 거의 최초로 예. 진보적인 분이 탄생한 거랑 예.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다 맡겨놨더니 뭐가 잘 안 돼. 예, 이게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범원 회장님 혹시나 이렇게 그림들이 있으면 사두시면은요 나중에 재테크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범원 회장님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랑 찍은 사진도 하나 뭐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예.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근데 네. 최근에 문화예술 공약 발표를 하실 때 지난 인사동에서 우리 이제 한국예총과 또 민예총의 이청산 이사장님과 함께 문화예술 공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하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아하. 그때의 기념으로 이렇게 또 함께하는 의미로 찍어주셨습니다. 참 요즘 사진을 찍으면 마스크를 찍고 있어갖고 네. 별 빛이 안 나. 나 예. 대통령 번호 찍으면 마스크 벗고 찍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범원 회장님의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최재원 교수님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최정원 교수님은 현재 그 이재명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에 지금 문화예술 쪽에 팀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으로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 아마 이 부산 경남 쪽에 계신 분들은 김해에 있는 클레이 아크 미술관 가보신 분이 꽤 되실 건데요. 그 이제 그 클레이 아크가 그 되게 사투리로 발음을 하세요. 클레이 아크, 그 지역에서 다 그렇게 부르죠. 예, 아주, 클레이 아크. 예, 익숙하게 들리는 발음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만들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산 경남이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불모지대라고 일컫는 곳인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전시를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하지 하고 궁금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와. 10년을 그 관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전설의 그 인물을. 아, 예, 예, 어. 예. 과찬이십니다. 근데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큐레이터 했다고 그러고 예. 경력 막 허위로. 근데 그분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찔릴 만한 방송이 그렇죠. 아닐까. 그 뭐 급이 다릅니다. 왜냐면 급이 다르신 분들이 예. 나와갖고 꼭 봐주세요 그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서대학교 민속교양대학에서 교수님을 재직하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에 그 문화예술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공약을 실무적으로 따듬고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선수가 제대로 공약을 한번 설명해 드리기 네. 위해서 오늘 특별히 알겠습니다. 촬영하셨습니다. 네, 큰 영광입니다. 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꺼낸 이야기를 언급만 잠깐만 해주고 가세요. 그런 논란들을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막 허위 경력 뭐 큐레이터 그걸로도 네. 교수하시고 하시는 거.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선진형 문화라는 것은 격의 문화인데 그것은 또 신뢰의 문화이고 예. 그럴 때 특히 문화예술계에서의 그런 그 경력과 그 양력, 스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갖는 자격증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 프리랜서 전문 예술가들의 위상에 큰 그런 그 족적이 결국은 양력이어서 그것을 사실관계에 준하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활동의 근거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신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쪽 분야에 진짜 선수이신 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참 씁쓸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다수의 예술인들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네.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의 신뢰까지도 깨지는. 그럼요. 근데 언론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보도도 안 하는. 이 보통의 문화예술계의 전문 예술가들은 한평생 생애를 그런 자기 양력 몇 줄 또 양력의 그 가치 부여를 가지고 평생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업적에 대한 것은 그 스펙과 바로 연관되는 것이어서 그 활동의 주요한
그 증빙 자료이기도 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 문화예술계에 특히 기초예술가들을 보는 시각은 그만큼 그 경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상당한 그런 그 어떤 그 생애에 대한 그런 또 그 모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을 그 정치적 도구로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무슨 전시회를 하는데 뭐 중앙지검장 됐다고 협찬사가 막 늘어나고 네. 검찰총장 됐다고 더 늘어나고 실제로 실력이 또 추층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어떤 그런 사회적 관심도 못 받고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하고 정작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은 느끼는 게 같은 사안이라도 느끼는 게 영 다를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똥물 뒤집어 쓴 것처럼 굉장히 이제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서 또 이 문화예술계가 이재명 쪽으로 많이 마음을 가게 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약 이야기 해볼 텐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중에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 2.5%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겠고 우리 일반 분들은 캠프에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그걸 싸워내서 쟁취내신 우리 회장님께서 그 의미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뭐 제가 직접 캠프에서 직접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최 교수님과 또 여기 참여는 아직은 못 하셨지만 이정현 교수님께서 상당한 역할과 정책적 공약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현황들에서 의논을 드리고 특히 문화예술의 전반 모든 중요한 그 실행에 전체적인 우선하는 것이 예산이어서 그동안 문화예술계 예산은 1.2% 정도 선을 가지고 6조 7천에서 한 7조 4천 요 정도 사이에 문화부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비중을 2.5%포인트로 확정을 하고 많은 인큐베이팅을 하고 또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에 실행하는 것으로 공약 발표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술 현장에 있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도 결국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이 누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2.5%의 예산은 약 한 12조에서 13조 정도까지 되게 되고 지방 예산으로 또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칭 펀드로 조성이 돼요. 네. 그랬을 때에 부과되어지면 약 한 20조 정도의 예산을 다루게 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는 DJ 대통령님께서 슬로건으로 정책 공약을 문화예산 2%를 주장하신 적이 있었고 일부 그 정도를 달성하시고 항상 1% 이상을 유지시키셨던 그런 경우 외에는 실제 문화예술의 예산의 기준을 가지고 공약으로 발표해 주신 분은 이재명 후보님이 가장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가 예산 중에 예. 국방비가 약 10% 정도 되잖아요. 항상 예. 그 비율이잖아요. 네, 그렇죠. 복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죠. 한 20% 넘어가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문화 예산이 전체 예산이 2.5%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투자가 지금까지 적었네. 예,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고, 네, 너무 심각했죠. 예, 뭐 문광부 예산 늘어나는 게 국민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 또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 비율을 수치로서 민감한 것은 문화예술하고 농업 부분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2.5%가 그 일반인들은 그냥 뭐 지금 단순 계산하면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뭐 7조 4천억인데 그 두 배가 넘으면 한 15조까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제 그 한 8% 정도씩 계속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몇 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넘어서 12%뭐 이렇게까지 늘어났는데 요게 그 퍼센테이지를 2.5% 해놓으면 예산이 그 국가 GDP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 예산이 늘어나는 이 복리로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이제 겸손하게 그 20조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027년 되면 이게 20조 원이 아니고 24조 5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지금 굉장히 배합하고 또 이 기재부에서는 엄청나게 겁을 내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논란은 의미가 없어요. 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맞는데 못 따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복지 예산이 OECD 절반밖에 안 된다.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문화예산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맞습니다. 최근에 그 기생충이 뭐 아카데미상 받고 코로나 방역 잘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료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수준이 높으면 누가 봐도 그 나라는 선진국인데 그렇죠. 영화 같은 거 잘 만든 그건 이제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겠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그 문화 같은데 뭐 프랑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낌적으로 봤을 때 저 나라 선진국이 하면 문화가 지금 좀 늦게 따라가는 형국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 교수님이 계신 이 정책본부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따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정말 어렵게 거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예.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무엇보다 그 후보님께서 이제 결단을 해주신 덕분에 이 2.5%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시대에 들어서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금 K 콘텐츠라고 해서 뭐 방송 뭐 그리고 뭐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게임도 그렇고요. 한류 팬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류 동호회 팬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일 때 빨리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굉장히 어떤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화예산 2.5%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산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양자를 둘 다 이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아주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축 중에 제조업 중요하잖아요. 예. 제조업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해. 예. 근데 그 한 축에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주 네. 중요하죠. 그 축으로 가야만 그게 사실상 누구나 인정하는 네. 이 분야 저 분야에서도 최고의 나라인데 네. 그 쉽게 표현하면 문화 분야가 그거 아니에요. 굴뚝 없는 예. 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도 높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문화산업이 제조업 같은 걸 견인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산업 한 100달러를 수출을 하게 되면 제조업에 한 400달러가 따라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공약을 그 누구같이 뭐 공약에 다 빌공짜 공약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후보도 계시지만은 그 공약을 실천을 담보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돈과 두 번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문광부 장관을 누구로 하느냐를 보면 그 저 정부에서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다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가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하냐. 이게 이 예산은 그야말로 진검승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이제 막 그 분야들끼리 경쟁도 시작됐고 또 기재부에서는 이 증가율을 낮추려고 암묵적으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압력을 넣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호덕 그 의원님이 지금 저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이번에 예산 그렇게 저 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했더니 야 요즘 문화업계 왜 그래? 막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좀 심하게 한다는 거죠. 아. 그 압박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뭡니까 예총하고 민의총이 단합해갖고 밀어붙이니까 그게 이제 돌파를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건 예. 못해. 호황된 약속 안 할 거야. 예, 윤석열 씨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 결국에는 2.5%라는 숫자를 받아내신 거예요. 예. 공약으로 걸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가 저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놓았습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이제
그 과거에도 그랬고 여러 대선 후보님들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님이 문화예술 공약 6대 공약의 이제 대의적인 원칙을 발표를 공표하셨는데 실질적인 문화예술 공표를 한 후보는 처음이고 현재로서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역대 없던 이런 그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된 그 공약 발표라서 더욱더 신뢰할 수 예. 있고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네. 관심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협찬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정도가 관심 사항이지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주목받는 분들은 이범호 회장님 같은 주류 몇 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다 읽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2.5%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화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최초인가요? 그 거의 회장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네. DJ DJ 김대중 때. 대통령이 그 97년도 선거에서 공약한 다음에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야, 25년 만에 벌써. 예. 그러면 그때 그 1%하고 지금 2.5%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2.5배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죠. 결국에. 예. 그리고 그때 당시 DJ 대통령일 때는 그 기준을 좀 또 달성하시고 거의 2%대까지도 올라간 해가 있었어요. 임기 중에.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1%, 1.2%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 공약은 획기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세계적인 국격과 문화 강국에 반열해서 K 한류를 통해서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는 최우선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6대 공약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6대 공약을 먼저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재정 대비 문화예산 2.5% 대폭 확충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지급. 두 번째, 국민의 문화 기본권 보장과 국민 창작 플랫폼 운영. 세 번째, 지역의 문화 자치 강화와 전국 3,501 문화마을로 지역 공동체 살리기. 네 번째,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운영과 청년 마을 예술과 국가 고용. 다섯 번째, 대통령의 문화외교 강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여섯 번째, K 콘텐츠밸리 조성으로 50만 개 일자리 창출과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도약.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채택한 공약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꿈에 부푸는 게 보통 공약 이행률이 95% 이상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거 된 거예요. 당선만 되면 된 거야. 예. 이게 당선시키는 게 중요한 예. 거예요. 당선시켜 드려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게 지금까지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약이 사실은 문화예술 공약의 대부분인데 이제는 문화예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를 국민 다수로 보고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전 분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것 같다 이러던데 예. 여기 방향성이 뭐예요? 방향성이 좀 어려워 사실은 아직까지는. 예. 저희가 사실은 이번만큼 이렇게 대선 후보가 전 분야에 걸쳐서 방대한 어떤 공약을 굉장히 예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그 경선 당시부터 모여가지고, 많은 부분을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기존의 어떤 정책들을 계승하면서도 그 제도나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바로 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거대한 인프라를 거점 도시 중심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요. 중요한 것을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국민 문화예술 향유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든가 향유권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또 한류나 콘텐츠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또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류라고 하는 것도
뭐 국가가 뭘 막 뒷받침해서라기보다는 자발자생적으로 커나왔던 측면을 예. 네. 이제 국가가 좀 제대로 된 서포트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훨씬 더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좀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뭐 저 작년 연말에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이면 이제 4만 불은 기본 갈 것 같은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5만 불 됐냐 맞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력 규모에서는 G7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는 G2로 가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네.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목표는 G5예요. G5. 그렇죠. 5대 강국에 들겠다는데 실제로 뭔가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착착착 잘 진행이 되면 예, 앞으로 10년 안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 G2였거든요. 예, G2 정도에 들 정도 세계적 위상인데 실제로는 거기 문화가 못 따라가면 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문화 강국이 진짜 강국이에요. 네. 예. 마지막으로 끌어올릴 단계가 좀 그 생각 보는데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게 선도를 현실적으로- 좀 해야죠. 아, 예. 예, 현실적인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류 팬들이 1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저 예산 몇 조 써가지고 묶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1억 명의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할 만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5대 강국의 그런 그 지향점에서 가장 우선해서 가야 하는 것이 문화 강국 그 G2라는 걸로서 저는 이해하고 또 그렇게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역량이라고 보여지고요. G2는 지금 자생적인 그런 한류 콘텐츠의 다양한 분야 또 이러한 공약을 통해서 실현되어졌을 때에 오는 G2의 실현 여지는 G5 가기 전에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그럼요. 또 예. 지향점이다. 그럼으로써 G5로 가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의 표준화도 한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아까 6대 과제 공약 중에서 문화 기본권? 문화 기본권이 어떤 개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이 워딩이 들어간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회장님의 그 예총 공약이 바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공약을 한 게 아니고 예총은 이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그 모임, 이권단체에 넘어서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책임지는 단체가 되도록 하는 그 근거를 헌법 전문에 보장된 이제 문화예술 기본권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께서 그대로 워딩 그대로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회장님이 따로 가서 살짝 몰래 만나고 오셨나 이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김구 선생이 꿈꾸는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제 생각에도 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놀라운 그런 그 공약 발표 이후에 또 느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그 논의를 하고 현장의 문화예술 공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또 정책팀에 의논을 드리고 자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제가 강조했었던 현장의 예술 정책에서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한 예술가 정책 그럼으로써 순환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그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 이런 것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 또 공약 발표에 반영이 되어지신 것을 보고 직접 제안했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현장의 일을 현장의 도지사로서 시장으로서 활동하시고 또 업무적 역량을 발휘하시면서 아주 구석구석에 문화예술계의 현안도 많이 익히시고 빠르게 그런 정책적 방향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식견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 문화향유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복지에서 문화복지로서의 그런 권리와 의무가 되어지는데 예술가가 성장하지 않으면 국민 문화 향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술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그 강조를 늘 해왔었습니다.
문화 기본권 좋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심이었지만 바뀌어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인권도 포함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말 문화 기본권을 누릴 수 있을 정도 되면 진짜 살만한 나라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 일자리, 기본 금융 이런 것과 더불어서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네. 문화예술을 이제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네. 좀 구체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정책이 뭐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것이 예, 되나요? 그런 것도 예. 있고요. 후보님께서 그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문화기본권을 조례로 만들려고 이제 추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문화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공약 전체의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아까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 수급자들한테 제공되는 통합문화 이용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전 국민으로 좀 확대하는 정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문화자치라든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뭐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뭐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작은 영화관 같이 이렇게 생활 SOC를 그러니까 좀 작은 부분에서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그 아래 이 국민 문화 기본권이라는 게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강조를 해요. 이제 의식주의 기본 시대를 넘어서서 의식주 문예가 필요하다. 의식주 예의 시대에 가 있고 의식주 문예 시대에 와 있어서 4대 기본 의식주 예가 해결이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간다는 강조를 늘 합니다. 네, 제가 후진국형 사람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많게는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요. 그럼 문화를 향유할 시간이 없는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못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제 로망 중에 하나죠. 시간 될 때 영화도 좀 한 프로 보고 싶고 예. 가까운 데서. 어때 오랜만에 영국도 좀 보러 가고 싶고 잘 모르지만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근데 그게 전혀 향유가 안 되는 상태. 저 같은 경우는 특수경우고 이제 보통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 가면 다 있어. 근데 지방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있어야 대도시 가면 영화관 정도는 있는데 서울에 가야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신답니까? 그래서 이번 공약을 좀 세밀하게 짚어보니까 이 의식주예라는 것으로서의 이제 그 삶의 기본권으로 설정을 하는 시대가 왔다면 그것을 받쳐주는 세밀한 공약을 섬세하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문화를 재생하고 프로젝트로 해서 예술가와 함께 마을 문화 예술을 가꾸는 문제들에서부터 그럼으로써 그 문화를 향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창출하는 시대. 그럼으로써 전 국민 문화예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지식산업사회의 세계 강국이 되는 그런 그 모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행에 대한 공약이 섬세하게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대단히 그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이 창원시장 하시는 허영무 시장님이 그 창원에 국립현대미술관 저 동남권 네. 분강을 유치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그건데 창원에 공장도 많고 좋은 직장도 많은데 그 문화예술 시설이 없으니까 이 근로자들이 장가를 못 간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면 창원에 있는 근로자들이 장가도 잘 가고 애도 잘 놓고 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여성들은 이 뭐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한 보는 그러니까 영화 정도는 또 뭐 중소도시만 가도 볼 수 있지만은 연극이라든지 무슨 발레라든지 뮤지컬 이런 거는 대도시가 돼야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어도 어떤 지방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훨씬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제는 그걸 그렇죠. 요구한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일반 민간에 맡겨놓으면 수익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 지금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뭐 문화회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공적 자금만 좀 투입되면
수준 높은 공연들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을 네.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그 거. 정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이제 예술의 전당 문예회관이 약 260개 정도 있고 그것을 연합회로 구성하는 게 22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전국의 문예회관 중에서 직접 제작자 극장을 만들어내는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예술가 또 그 지역에 있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 지역의 문예회관에 올려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그 공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 와닿는 그런 그 공약에 역대 없는 그런 그 구상을 해서 발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뭐 미술관이라든지 공연장을 만들고 영화관도 만들어서 그 차비를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도서관을 네. 다 공급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서관이 우리는 그냥 뭐 책 빌려준 도서 대여점 또 책 읽는 독서실 이런 개념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서관은 결국 지식정보사회의 중심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인프라인데 그런 것들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그 작은 도서관 만들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하다가 몇 개 하다가 중지를 했는 이유가 아니, 굳이 돈 들여서 안 만들어도 되겠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1,300개 있는데 거기 도서관 다 있거든요. 이거를 개방한 걸 조건으로 책도 사주고 도서 그 뭡니까 이게 안내해주는 그런 분도 넣고 이렇게 하면 네, 사서분들. 사서분들 예. 예 그분들 하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는 지금 애들이 줄어갖고 교실 남아 돌거든요. 교실 2개만 합쳐도 실평수가 거의 한 100평짜리 굉장히 큰 도서관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 김구 선생이 일찍이 예. 자기 소망 중에 하나가 문화 강대국을 그렇습니다. 만들고 싶다.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 문화가 없는 그 돈만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그냥 개돼지와 똑같습니다. 예. 문화도 못 누리고 차라리 1인당 국민소득이 좀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에요. 예. 그건 진짜 정답입니다. 네, 그 시기에 놀라운 그런 국가 비전을 철학으로 그 설파를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종의 정신적 힘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 강국인 나라가 후진국일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반대로 맞습니다.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아마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지원해줄게 정도 말만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근데 문화를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 문화는 씨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뭔가 그 어떤 네. 그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올려주면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돈도 되고. 네.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측면을 이제는 다 좀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도 너희가 좋으니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 공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이 정책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됐는데 실제로 아까 저 같은 경우처럼 문화를 누릴 만한 어떤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네. 문제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니까 문화 쪽은 계속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공연도 못 하겠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 상태에서 계속 죽어가면 나중에 그거 못 살리는 거잖아요. 네. 이미 죽어버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민께 직접 찾아가는 예술의 여러 컨텐츠를 만드는 기반이 돼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약간 언급이 있으셨지만 예술가들이 좋아서 자기 직업을 예술로 선택해서 기초 예술을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시스템과 우리 또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는 기초 예술가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고 이 기초 예술가들의 생애 주기를 보면 한평생 사회의 공헌적 혹은 기여적 의미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구조에서 대학을 가고 전공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일반 사회적인 생애 주기를 누려서 작고하시기 전까지 모든 전 생애를 걸친 자기 작품을 표현하고 결과물로 남겨놓은 유무형의 작품이 많을수록 국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자기 좋아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팽개쳐주면 이
격에나 국가 선진국에는 요원합니다. 예. 이것을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여기까지 이제 문화 기본권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국민 창작 플랫폼은 뭐예요 이게? 이거 좀 어렵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누구나 원하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요거의 이제 원래 명칭은 국민 지식재산 개인금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다가 그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 창작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렇고 이제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나중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국가가 하고 원하는 국민들은 여기서 어떤 식별 번호를 부여받아서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떤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다시 또 뭐 문화 스타트업으로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어떤 콘텐츠 산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또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북한이 4대 군사 노선에서 전인민의 간부와 정군의 무장을 예. 이해하듯이 비슷합니다. 전 국민을 이제 문화예술 창작자로 만들겠다는 예. 그런 네. 우리가 북한 분들 모셔서 방송을 꽤 했잖아요. 예. 놀랍게도 북한 사람들은 악기 하나씩 다 만져요. 아,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실제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뭐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다 하나씩 만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의 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왔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국가 창작 플랫폼이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 일일 일기의 그 어떤 취미로 시작을 하지만 전문가까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반을 확산시키는 운동이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 국민이 예술 창작의 컨텐츠를 누구나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을 심지어는 벤처기업처럼 특허까지도 갈 수 있는 것으로 가공을 해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펼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이 너 미술 보고 들어와라 그림 잘 그린다 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예. 그림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닌 게 지금 해마다 70만 명씩 베이비 부분 세대들이 이제 노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65세 노인 되기 전에 이미 50대 중반이면 퇴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30년을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이제 나는 젊어서는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늙어서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또 좀 폼 나는 거 하고 싶어. 근데 그 폼 나는 것 중에 대부분이 그림 그리는 거, 음악 하는 거 이런 네, 거였더라고요. 악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 들여서 배우지 않고 나라가 배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창작물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돈 벌도 되게 하면 네. 그야말로 이 해볼 만한 투자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예. 그 다음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다. 예, 이거는 이제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고요. 예. 또 후보님이 메타버스로 청년들을 만나시면서 들은 의견이 반영된 그런 공약입니다.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을 드리게 되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0년, 그리고 하루에 한 6, 7시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 이 청년들이 그 국가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단기 지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내용을 다 정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다 정해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아, 이해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스스로 자신의 성장에 맞는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지원하는 좀 독특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자기가 문화예술을 하고 하는 뜻을 세우면
그 지금은 이제 알바해 가면서 쩔쩔 굶어 가면서 1년 연봉 125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각오해야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보장해 가지고 단계별 창작 활동 지원금도 주고 문화기관 이용권도 주고 네. 또 문화예술 관련된 멘토 지원도 해주고 또 사업화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는 그 원하는 것들을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면 그걸 맞춰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그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국가 네.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 사실상 5년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줄게. 그 그렇죠. 시간에 커 이런 뜻이죠. 예. 네. 예, 그 핵심적인 게 이제 예술인 기본 소득에 대한 것과 함께 청년 예술가 기본 창작 소득과 같은 개념인 거죠. 5년 동안은 그 창작에 대한 것을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속에서의 성과를 내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말에 예술은 배고파야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하신 그 가수분도요. 결혼하고 나서 음악이 좋은 게 안 나왔어. 한참 사람들이 욕을 했던 게 역시 예술가는 고독하고 배고파하고 슬퍼야 돼 이런 것처럼 만약에 뭐 이건 제 농담이고요. 실제로 예술인들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 해보고 싶어도 소득은 안 되는데 재능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가 한 5년 정도 보장을 해주면 소위 말하면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났을 때 또 이분들 백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 여기에서의 그 예술인 기본소득과 청년 예술가 5년 주기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배부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정책 지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고픈 걸 유지하면서 창작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백수를 양산할 만큼의 그런 양산의 지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청년 예술가 스스로 여기에 얼만큼 이제 이러한 기반과 정책을 가지고 몰입해 주느냐 하는 것은 자생력의 또 그런 그 기반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수의 양산 문제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성과로 나타나는 소득이 훨씬 더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 예술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것의 향유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에게 간다는 그런 이제 유기적인 것이 되죠. 진짜 우리나라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1년에 영화 몇 프로나 보세요? 몇 편이나 보세요? 연극은? 아니면 집에 웬만한 화가들의 작품이 몇 개나 걸려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동네에서 제가 그 옛날에 구도심 쪽에 살 때 이제 그 옛날 오래된 집들 사이에 벽화 그리잖아요. 네. 그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그림 그리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직업으로 좀 연결도 좀 되고 좀 벌이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그냥 사회 봉사 개념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거를 아예 정책으로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년 예술가들을 국가가 직접 고용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공약도 들어있던데 마을 예술가로 고용해서 이 청년들의 패기와 창작 열기가 지역의 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5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시장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앞서 GDP가 뭐 세계 그 지금 G5까지 내다보는 이런 상황인데 소더비 한 군데 연간 매출이 87조, 크리스티가 87조, 소더비가 64조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니까 4조 6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그 1조 2천억만 공개 시장이고 나머지는 언더 시장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재테크, 이 상속수단으로 이 문화예술을 사고 향유하고 제작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요 시장을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춰서 정상화만 시켜줘도 엄청나게 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있으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창작자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시장을 키우고 또 한편에서는 창작자를 키우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해가지고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 예술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육성을 해가지고 최소한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고 예. 네. 그 동네에서는 그 특색 있는 마을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파트만 지을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예. 동네를 더 예쁘게도 만들고 네. 그게 실제로 예술의 생활화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선진국이 되는 거나 이런 것도 지체가 있어요. 어떤 건 빨리 가서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 게 있고 어떤 분야는 지체가 돼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검찰 같은 경우나 정치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빨리 끌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급한 게 문화예술 분야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준에 맞추려면 예, 네. 실제로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 동피랑길을 멋지게 해놓으니까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네. 아주 그 인기 있는 그런 저 역할을 하고 있고 저 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부산에 이 간만동 하면 옛날에 화장장 있는 데라고 해서 그 저 하기 싫은 전화가 오면 야 여기 저 간만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집을 색깔을 예쁘게 칠해 놓으니까 굉장히 좀 저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더 네, 중요한 의미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그 미국의 대공황 때 뉴딜 정책 속에서 사실 초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문화예술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반영이 되어지고 결단을 내려서 문화예술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시도되어진 문화예술의 성과물들이 미국의 성장에 그 대공황을 이기는 데에 문화예술 컨텐츠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부터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네. 구도심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화예술의 컨텐츠가 이렇게 반영이 되면 청년 예술가뿐만 아니라 생애별 예술가들이 그리고 또 지역 예술가들까지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러한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돈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되는 분야가 문화 콘텐츠 분야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지원만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다 같은 거기 결론이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네. 목표입니다. 그럼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K 콘텐츠 밸리라고 해서 일종의 한국판 콘텐츠 분야의 실리콘밸리 같은 거를 이제 전국의 지역별로 거점별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신 지역 균형 발전의 5극 3특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럼 메가시티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밸리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연구, 기획, 그리고 유통, 수출, 뭐 이런 투자 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고도화된 어떤 시설 인프라를 갖추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어떤 콘텐츠 시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금씩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획기적으로 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규모 투자가 실행될 수 있는 민간 투자도 같이 끌어와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가장 중요한데요. 창작자들의 어떤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콘텐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수직 계열화된 어떤 이 콘텐츠 시장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그 CJ 라이브 시티도 이런 맥락이죠. 예, 예. 민과 관이 맞습니다. 합동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투자도 거. 하고 그렇죠. 융자도 신세계도 가지고. 지금 예. 뭐 어딘가에 짓는다면서요. 화성인가 어딘가? 네, 네.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지금 곳곳에 예, 상당히 예. 이루어지고 예. 있고 준비된 곳이 많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제일 크게 좀 와닿았던 게 이 문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규모가 이 5년 동안에 50조 원, 1년에 10조 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영화 산업 모태 펀드 우리나라 기생충 같은 게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산업 그 모태 펀드가 1,000억이 조성되니까 요 1,000억을 근거로 해서 자펀드 10개를 만들어서 1조 원씩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자펀드 회사와 민간 투자 회사들이 한 20개가 같이 출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잘못해갖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한 회사당 그 20분의 1, 그러니까 5% 정도만 손해 보니까 큰 부담이 아닌데 성공을 하면 자기 투자한 것에 10배, 20배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 자금이 1,000억 정도로 1조 원을 굴리는데 그럼 연간 10조 원 한단 말은
연간 100조 원의 신규 투자를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야, 이 문화예술계가 대박 났구나 이 생각이 한편 들고 두 번째로 저거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든데 회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현장을 보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다양한 역량의 예술가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K한류의 각 장르별로 지금 세계적인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은 어떤 지원과 정책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성장과 예술가적인 그런 그 노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문화예술적 정체성, 기반, 역사가 하나하나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정책적인 그러한 선도적인 것과 또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컨텐츠 하나하나의 성과물이 말 그대로 산업 못지않은 국민 먹거리를 창출한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그 역할에도 큰 기여를 하는 비전으로서의 가치가 이 컨텐츠에 다 들어있다. 그럼으로써 문화예술 컨텐츠는 이제 지원하는 정책의 개념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정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문화예술에 이제 면피용으로 지원 좀 해주고 많은 정책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산업화시키고 일자리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얼개가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게 제일 그 중요해요.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 그거 200억 투자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매출이 그 단기간에 1조 5천억을 얻는 것 플러스 네. 이 주가 상승이 28조 원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넷플릭스가 아니고 국가가 해준다면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게 국부가 창출되는 네. 그런 기능이 있지 않겠나 싶고 네. 이 지원 분야도 보니까 이 영화나 뭐 드라마인 것뿐만 아니고 문화, 애니메이션도 미술, 있고. 예. 음악, 출판,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예, 전 분야입니다. 전 분야를 다 커버를 하고 네. 있더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이번에 문화예술 공약 발표는 단순히 6대 공약이라는 슬로건 공약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그 실천 사항들의 그 정책적 지표가 명확해서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비전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공약으로 보여지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이거 못 지키겠다 하면 아예 받지를 않기 때문에 네. 뭐 이게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90% 이상 공약을 지키지 않을까 해서 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획기적으로 상당히 문화 정책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문화에 투자를 해놔야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있잖아요. 다음 정부가 혜택을 받습니다. 네. 이런 분야는 네,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러면서 우리도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뭐 어떤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을게요. 혐오가 될 수 있어서. 예.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몇만 불만 되는 나라, 몇만 불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 가면 빈입금 부입부가 상상 못하게 네. 부자만, 왕족들만 부자인데다가 문화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런 나라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네. 공약이 중요합니다. 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야 지원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네. 그렇죠. 한 4-5가지 축의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 된다 이런 네.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문광부 장관 된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보니까 문광부가 우리가 정부 부처 28개 분류할 때 사회부처에 속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공약을 시행하려면 이거는 산업부처에다가 예. 경제부처 기능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과연 누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부도 이제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 기구적인 역할에서 예. 부총리 그 문화부로 혹은 또 그 안에서 또 예술청의 문제라든지 체육청, 관광청 이렇게 좀 더 전문화하는 그런 기구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방송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요. 예. 이걸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아까 그 6대 과제 공약 중에서 문화예교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문화예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제가 이 분야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말해본 건 아니지만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북핵 문제 뭐 완전히 그 평화협정까지 못 갔지만은 일단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핵 위협에 그 노출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ESG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큰 소리 친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교적 성과를 이어받아서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왔는데 더해가지고 그 차기 대통령 특히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이 문화 부분에 그 외교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문화 외교라는 워딩을 직접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같은 것들을 문화로서 뒷받침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 사실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어떤 민주화를 이룩해낸 나라로서 주변의 어떤 동남아 국가라든가 뭐 라틴 아메리카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해요. 문화적으로 또 많이 그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고 어떤 외교적인 요청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주도하는 어떤 주도적인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정책에서 또 좀 독특한 게 문화 정상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일종의 어떤 한류의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패권적인 제국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등하면서도 연대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북방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이 태고 쪽 우리나라의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북으로 남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하면서 이것이 또 바꿔 말하면 어떤 그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그 고용 개수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용 유발 개수가 뭐 6명이라고 하면 이 문화 콘텐츠는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제조업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을 문화 추구하는 정상회의를 거죠. 할 때 그 국제 한류 페스티벌을 네. 개최해가지고 이 각국의 정상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국에 와서 축제를 같이 한다든지 또 그런 축제를 각 나라마다 또 옮겨가면서 네. 그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저는 재미나게 본 게 K 콘텐츠 마켓이에요. 네. 한국의 BTS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우리가 만든 메타버스 마켓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NFT나 메타버스 시장은 우리가 국제적 표준을 만들면서 선점을 할 수 있거든요. 야, 환상이겠는데요. 네. 예. 그런 구조가 중요하고요. 지금 시기에 문화외교라는 용어는 어쩌면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세계화를 위한 펼치는 것에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가치 부여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K한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변에 쌓여 있는 우리 한류에 대한 것들을 많게 펼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펼치는 게 아니라 문화는 선교하듯이 세계화 전략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또 이익으로 패권적으로 선교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문화외교 정책이어서 그 세계 곳곳에 있는 현재의 한국 문화원들에서부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펼쳐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계화의 문화외교라는 것을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하는 그런 구도로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다른 뭐 표현으로 하면은 일본이 유네스코 등을 통해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문화적 외교를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 감정이 있지만 독도 논쟁 같은 거 하면 아직도 일본 편드는 나라들이 꽤 많이 네.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반대로 지금 그렇죠. 역전돼야 되는 상황에 예를 대통령이 어디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3세계 국가들 갈 때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사절단 이렇게 딱 끌고 가서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또 워낙 지금 우리나라의 한류가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는 지금 홍콩 영화가 주로 줄을 이루다가 네.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할리우드 영화가 막 영화관에 걸렸잖아요. 예. 지금은 할리우드 영화하고 경쟁을 비슷하게 하는 정도로 컸잖아요. 예. 이 과정이 되다 보면 한국 영화가
뭐 다른 나라에 금방 개봉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제가 그 예전에 우리 회장님이 그 세계 3대 미술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르코 이 예술제의 총감독을 하셨을 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무슨 미술 축제에 가고 전시회 뭐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마는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뭐 수백 대의 자가용 비행기가 몰리고 각국의 정상들이 오고 어마어마한 축제가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고 하셨죠. 그게 이제 국가 브랜드로 되는 거죠.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인은 아르코가 이제 3대가 아니고 세계 5대 아트 페어이고 어디입니까? 예.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는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직접 조직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가서 실행하는 과정,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재밌는 게 DJ 대통령님 시기에 아시아 최초로 주빈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 문화예술로 특히 이러한 예술 컨텐츠로 주빈국으로 초대받은 게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갔던 게 최초의 주빈국 사례였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DJ 대통령님 때 결정이 되어지고 실행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실행이 돼서 현장에 가서 후안 카를로스 국왕과 노무현 대통령님 내외분이 VIP 커팅을 이제 주빈국은 이제 국가 대표 원수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치렀는데 그때 참여한 무명의 신진 작가부터 거의 솔드아웃이 되는 그러한 이제 성과를 갖게 되는데 이게 정말 문화 외교 혹은 또 경제 외교의 아주 중요한 사례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중에요. 실제로 문화인들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이야기도 안 꺼냈어요. 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간 1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 우선보급, 프리랜서 계약직이 다수인 인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의 개방형 공모제 확대, 뭐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야기고 나머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명 모이셔가지고 이명박근혜 때 블랙리스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이재명 네. 후보 지선도 했고요. 저는 이 문화가라는 게 사실 재미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재밌는 분야는 아닌데 꼭 해야 되는 거죠. 이 방송 전에 국방 이야기, 예. 나라 지키는 군대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우리 민주정부가 그 이미지하고 다르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 경제 잘합니다. 예. 경제 말아먹은 게 어느 당이었죠? 실제로 잘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수출이 우리를 엄청나게 예. 경제 잘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국방 잘합니다. 예. 국방 못할 거라는 건데 북한과 붙었을 때도요. 이겼던 역사는 민주정부 때밖에 없었어요. 네. 국방도 잘합니다. 문화는 말할 거 있겠습니까? 사실 문화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때잖아요. 그 문화로 결국 우리나라 문화를 개방함으로써 일본 문화가 신비의 어떤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예. 정권이 또 김대중 정부 때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문화의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 4대 축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축이 어그러지면 선진국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주 한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 중에 이제 예술인 기본소득 문제, 이미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지사 시기에 그 정책을 실행을 하고 현재 예술인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것 관점을 보완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예술가 창작 지원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주거 형태의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이 정책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퍼주는 식의 지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모두 얘기한 것처럼 예술가 지원 체계의 시스템의 최소 기준을 만들어내서 정말 국민 문화 향유와 또 선진국의 문화 강국의 도열을 만들어내는 것에 필수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이어서 예. 아주 중요하고 또 실제 꼭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또 현장의 예술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선만 되면요 할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잘못 알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뭐 거짓말하는 후보다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처럼 공약 달성률을 올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전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인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공약 지키신 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공약 이행률이. 네. 95% 달성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것도 경기도 같은 광역에서는 네. 사실상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게 예.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 다소 뭐 콘텐츠 정책이 너무 좀 부각된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콘텐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그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미래에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날치 밴드라든가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소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게 바로 순수 예술, 전통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보호되고 발전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으십니까? 했더니 하신 말씀이 명답이었죠. 나는 지킬 약속만 합니다. 아, 허황된 이야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A도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문화예술 공약 발표하시면서 이 2.5% 예산에서부터 이 각항 방대한 이런 정책을 정말 받아주시고 발표하기까지의 그런 그 고뇌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희망적인 그런 기대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시켜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네. 예. 항목입니다. 지금으로. 공약 보면 막 꿈이 막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 네. 이거 안 하고 쓰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자든지 당선시켜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더욱 열렬한 그런 네. 또 그 성원과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면요, 그 뭐 학생들 돈 막 비싼 게 들여서 막 악기 배우게 하고 네.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게 일상화돼서 사람들이 실제로 악기 다루고 하는 게 일상화되면이잖아요. 오히려 그게 산업이 됩니다. 네. 오히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도 나타나고 네. 그걸로 또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네. 그게 진짜 문화 강국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을 그 근린공원에 모여갖고 악기 하나씩 들고 나와서 합주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나라 만들자는 예,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복도에도 정말 멋있는 그림들이 걸려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안에 빠뜨린 듯한 느낌이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공약 전체를 아우르는 기초 예술가에 대한 그 권익복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 네. 암암리에. 그런데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제 목표적인 그런 그 방향을 보자면 프리랜서 전문 예술가들이 이제 그냥 복지법의 수준이 아니라 4대 보험이 완성되는 유니온과 노동조합 형태의 그런 직업적 가치 부여가 온전하게 실행되는 그러한 공약을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이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저는 한번 봤어요.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문화예술이야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역할로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21세기, 지금 22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재명 후보가 꼭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라도 꼭 지킬 약속만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 이야기, 오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71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 못하면요, 다음 방송은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다시 시작되는, 난 그런 거 싫다. 그러니까요.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꼭 부탁드릴게요.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쳐
외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